법무법인 영민의 변호사 박희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원지방법원이 2023년 발간한 더 알기 쉬운 개인회생, 사례 중심 더 알기 쉬운 개인회생을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출발, 개인회생이 도와드립니다. 개인회생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1장 개인회생의 기본 지식 중에서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즉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어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소송 구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식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절차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져야 되는데 여기서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넘지 말아야 하고 담보된 채무도 15억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딱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21년 4월경에 법이 개정되어서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으로 정액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자,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하다는 것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장래 수입이 있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예를 들면 2023년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124만 원 정도 인정되니까 급여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법원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채무가 개인회생에서 정한 위 금액보다 많다면, 즉 무담보 채무가 10억을 넘어서거나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때에는 채무액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일반 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에서는 개인회생 이런 용어를 쓰는데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일반회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서는, 즉 실무에서 말하는 일반회생에서는 개인회생과 달리 회생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갖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결의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는 너무나 다른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절차입니다.
이 개인 파산과 비교하여 놓았습니다. 자, 왼쪽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고 장래소득으로 변제하는 절차이고, 개인 파산은 장래소득은 유지하고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자, 보통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느 것이 좋은가 문의를 많이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대상을 보면은 개인회생은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용 대상이 제한이 없다. 신청 원인,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 사실 발생 또는 그러한 염려, 이럴 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파산의 원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제재원, 무슨 돈으로 갚게 되느냐? 개인회생은 장래의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 당시의 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은 파산 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게 되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래의 소득을 가지고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즉, 장래의 소득으로 갚게 되는 총 변제액이 현재의 재산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액 제한은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담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둘 다를 만족해야 되죠. 2년 전에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2년 전에는 5억 원, 10억 원이었던 게 2021년 4월에 10억 원, 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인 파산의 채무액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 조정 수준, 변제 기간 3년, 최장 5년 이내 변제. 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래 갚게 되는 총 변제액이 현재의 재산보다는 많아야 된다. 현재의 재산, 보통 청산가치를 현재의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된다. 채무조정 수준,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 변제 불용. 자, 재단의 관리 처분권은 채무자가 가져주고 있고, 개인 파산에 대해서는 파산관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은 개인 회생과는 달리 파산관제인 선임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법원에 내셔야 됩니다. 보통 3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 나오기도 하고 7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자, 면책.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을 받게 되고, 개인 파산의 경우는 면책 불효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회생 절차,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절차에 우선하여 진행된다. 여기서 회생 절차라는 것은 실무에서 말하는 일반 회생 절차를 말하겠죠. 회생 절차,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절차에 우선하여 진행된다.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누구나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파산의 원인 사실 등이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개인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살펴보았죠.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신청 원인을 보면은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 사실이 발생, 개인파산은 파산의 원인 사실이 발생.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급여소득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대 보험 들어있는 직장이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월급을 받기 전에도 취직을 하고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첫 월급을 받기 전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 정년 임박 환자, 연금 수령자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이 19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되면은 1인 생계비 125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그 넘는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영업소득자,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유무를 불문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아도 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개인 회생을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생계비를 공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제공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랍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월 변제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변제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며, 자, 2023년 기준 1인 124만 6천 원 정도, 2인 207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수입은 반드시 근로 또는 영업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증여금, 누군가가 준다는 거죠. 증여금, 보험금의 경우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수입에 해당한다. 어떤 명목으로든 돈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개인회생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무액 상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무는 15억 원이야.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이야. 무담보,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는 일반 개인회생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되었지만 이게 넘는 경우에는 실무에서 말하는 일반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회생 절차는 법인 회생과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회생과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의 한도 초과 여부는 개인 회생 신청 당시 원리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가 아니라 개시 신청 당시였기 때문에 개시 결정이 늦게 나면은 금액이 늘어나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었죠.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명문으로 신청 당시라고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보통 보면 변제율은 원금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15억 이 조건을 맞출 때는, 이 요건을 맞출 때는 이자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관할법원 및 소송구조. 관할법원은 쭉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줄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개인 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하는데, 이때 주소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말합니다. 현재 설치된 회생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있고,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의 각 지방법원, 그리고 강릉 지연에서 회생사건을 관할한다. 자, 현재 시점에서 2023년 3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수원회생법원도 개원되어 있고 부산회생법원도 개원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문법원으로 서울회생법원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들한테 더 유리했었죠. 예를 들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일어났을 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그 손실금을 지금 손해본 손실금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다른 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관할은 주소지나 직장 소재지를 직장 소재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즉 관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관할법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칙,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 희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도 그 계속 중인, 즉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법원에 개인 희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구조. 채무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가 변호사 보수, 송달료를 지원해주며 지정 변호사를 통해 소송 구조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변제 계획안을 포함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법원의 보정 사항에 대한 보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송달료도 부담해주죠. 이런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상담을 받은 채무자 중 각 기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무료로 지원받고 법원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경제적으로 더 힘든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소송 구조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 조정을 말합니다. 어떤 때 개인회생하는 게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어떤 때 개인 워크아웃이 유리한지 문의도 많고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공적구제제도, 법원을 통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 워크아웃은 사적구제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대상 채권은 제한이 없다. 사채까지 포함된다. 근데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신협, 마을공고, 수협, 농협, 캐피탈 다 웬만한 경우에는 다 협약 가입이 되어 있죠, 금융관. 근데 개인한테 빌린 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연체기간 제한이 없고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요 개인 워크아웃과 자꾸 헷갈려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도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액 제한은 10억 원, 15억 원, 여기서는 5억 원, 10억 원,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 최장 5년, 여기서는 개인워크는 무담보는 10년, 담보는 35년, 최당 35년 동안이죠. 채무조정 수준, 변제 완료 후 자녀 채무 감면. 보통 여기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는 전에 감면해주고 원금의 일부도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의 성격, 법원의 결정에 따른 법률상 면책, 당사자 합의에 따른 계약상 면책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되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개인회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필요한 서류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